7월에는 한인사회 뉴스의 중심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하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대선 후보가 바이든에서 해리스로 교체된 뒤 민주당은 아직은 활기가 넘치고 여론이나 선거기금, 바이든의 측면 지원도 낙관적입니다. 어제 위스콘신주에서 검사와 범죄인 관계를 강조한 선거 캠페인을 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오늘은 인디애나주에서 유세합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 정책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이든으로부터 횃불과 짐을 동시에 물려받은 해리스 후보는 번영할 자유라는 우아한 문구를 내세웁니다. 미국 대선에서 부통령 후보는 당락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올해 특히 민주당의 현재 부통령 후보군은 스윙 스테이트와 레드 스테이트 인물에 맞춰지는데 지금 미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공화당은 새로운 적 카멜라 해리스를 인종적, 성적, 정책적, 사생활적 모든 방향에서 공격합니다. 해리스가 트럼프를 이길 이유와 트럼프에게 질 이유를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캠페인은 연방선거위원회에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의 선거자금 9,150만 달러를 상속받을 수 없다면서 형사조사해달라고 불만을 접수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매달 4,500만 달러씩 트럼프 캠페인에 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국을 돕고 금품 수수를 받은 16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밤 메넨데스 연방 상원 의원이 8월 20일자로 사임합니다.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의 상원 의원 진출이 보다 순조롭고 확정적이 됐습니다. 지금 의사당 밖에는 일반인부터 수잔 서렌더 등 유명 배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시위하고 있습니다.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의 의회 합동 연설 때문인데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바이든 대통령과 이스라엘 정책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차이가 있다는 뜻이고 대선에 유권자 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이 해리스 부통령이 선거 유세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점은 지금 며칠 됐잖아요. 제가 검찰총장 경험이 있는데 말하자면 캘리포니아주의 법무장관이죠.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이득을 취하는 포식자, 그 대상이 여성이든 아니면 일반 사람이든 그 같은 사기꾼, 속임수꾼 트럼프를 매섭게 다루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캠페인은 또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이슈로는 이제 찬찬히 여러분들과 시점이 맞으면 짚어보겠습니다만은 낙태, 무역, 노조, 어포러블 케어 액트, 오바마 케어, 헬스 케어요. 이런 부분이 되지만 어제 일단 위스콘신주의 밀워키에서 고등학교에서 선거 유세를 했는데 3,000명 정도 모였답니다.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몇만 명씩 몰고 다니는 이것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갑작스럽게 대선 후보로 거의 확정이 됐고 그리고 이걸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유세와 견줘보면은 어마어마한 아주 굉장한 자기장과 같은 쫙 끌림이 자석과 같은 그런 게 지금 카멜라 해리스 주변으로 몰리고 있거든요. 아직 며칠 되지 않았죠. 오늘 수요일인가요? 그러면 일요일에 발표했으니까 그런 모습입니다. 트럼프의 몇만 명과는 비교되지 않지만 척 슈머와 하킴 제프리스 상원과 하원의 민주당 지도자도 어제 오늘의 미국 끝나자마자 바로 앉아서 보니까 텔레비전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해서 얼마나 해리스가 좋은가 하는 것을 결국은 공식적으로 지지를 하더군요. 그럼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민주당에서 원로 정치인 가운데서 버락 오바마 한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후 5시에 본인의 사임에 초점을 맞추겠죠. 반반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바이든 대통령이 반세기 동안의 정치 역정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그런 연설과도 같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설명을 할 것이고 나머지 반은 어차피 제가 당과 국가를 위해서 대선
대의원 숫자까지도 다 확보했지만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저의 뜻과 함께해서 해리스를 지지해 주십시오 하는 연설을 하게 되겠죠. 그것도 이제 해리스에게는 당연히 보탬이 될 테고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벤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와 내일 미팅을 하고요. 카멜라 해리스도 미팅을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미팅을 합니다. 벤자민 네탄야후는 뭐 미국에서 어느 윈스턴 처칠보다도 더 많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이제 대통령은, 현재의 대통령은 본인의 임기를 하나하나 그 임기의 마지막 달력을 채워가면서 해리스 돕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 왜냐하면 본인이 공식 지지를 했으니까 사퇴하면서 여론의 방향도 바뀌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금으로선. 근데 지금으로서입니다. 지금 한 100일 남았기 때문에 선거에서 100일이 아주 영겁입니다. 지난 우리가 3주일 반 지내온 것도 영겁과 마찬가지인데 그 3주일 반의 비교를 하면은 37이 20일. 5배 정도는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제 해리스 후보가 이기는 여론조 나오고요. 같은 여론조사를 시차를 두고 비교를 해야지 되잖아요. 로이터와 입소스가 지난주에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포인트 앞섰는데 어제 발표한 것 보니까 이제는 카멜라 해리스가 2%포인트 앞서서 44대 42의 지지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공화당의 전당대회가 지난주 목요일에 끝났습니다. 전당대회 끝나면요.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많게는 몇 주일까지도 그 전당대회의 이펙트가 있는데 이번에는 하나도 못 본 거예요. 전당대회를 하는 동안에만 정말 그 공화당끼리 으쌰으쌰해서 아주 환상적인 그런 기분을 맛보았는데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린 거죠. 이 경우에는 분명히. 그렇게 갑작스럽게 바이든이 사퇴한다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생각을 했어도 그럴 리가 없다는 현실에 더 많이 그 집중을 했으니까 100% 그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카멜라 해리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목표 자체가 바이든을 쓰러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도 그 효과를 지금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여론조사 아주 절묘하게 바이든이 전당대회 끝나고 그 주말에 사퇴한다 하고 발표를 하니까 민주당이 그동안 바이든에 대해서 너무 위태위태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해리스로 바뀌니까 다른 것 다 제치고 야 나이 때문에 지금 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눌리는 건 없겠네. 이건 오히려 역전이네 하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지금 민주당의 당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 효과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못 보고 있다. 상승은커녕 오히려 마이너스니까 지지율이 내려갔으니까 이건 엄청난 마이너스입니다. 사실 계산해 보면요. 그리고 로이터 입소스뿐만이 아니라 NPR, PBS 그리고 그 마리스트 함께 조사를 하죠. 여기도 지금 경쟁 대상을 바이든 트럼프에서 트럼프 해리스로 딱 설정을 해서 보니까 현재 동률이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여론조사도 트럼프 해리스, 전에는 트럼프 바이든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앞서가니까. 이제는 어제부터는 해리스 대 트럼프로 순서가 바뀌었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캠페인이 지금 좀 몸살이 났죠. 안달이 났죠. 그래서 연방선거위원회에 일단 아니 어떻게 해리스가 바이든 것을 받아? 그 9,150만 달러라고 하는데 선거기금을 그거는 유권자들이 바이든에게 준 거잖아. 그 바이든 대의원들이 바이든의 대표에 있는데 뭔 소리야? 하지만 이건 법적으로 뭐 그다지 구속력이라든가 그 공화당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 같진 않습니다. 바이든이 억지로 끌려 내려온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사임을 하면서 그 대의원들을 다 풀어줬으니까 맘대로 하시오 하고 나는 해리스를 지지한다 하니까 대의원을 설정할 때 어떻게 설정을 했겠습니까? 현직 대통령 중심으로 대의원을 각 주에서 다 거기에 맞춰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바이든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설정을 했는데 그 바이든이 물러나면서 해리스를 지지하라고 하는데 누가 해리스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많진 않겠죠. 그래서 하루 이틀 사이에 이게 다 정리가 된 거고요. 그 부작용도 있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고요. 뭐 공화당이 설령 9,150만 달러 못 써야지 된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지금 뭐 민주당이 2억 5천만 달러 정도를
이틀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이 장갑을 딱 벗었습니다. 이거 진짜 우리 진짜 전쟁을 해봐. 총 칼은 없지만 장갑을 벗었어요. 그리고 이제 카멜라 해리스에 대한 완전히 모든 것을 조준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카멜라 해리스도 바이든의 인기 없는 정책 물려받은 건 너무 당연하고요. 국제적인 위기와 남부 국경 같은 것, 그리고 온건한 척하는 진보주의자, 프리텐디드 하는 그런 진보주의자라고 비난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한때 카멜라 해리스가 캘리포니아주 출신이기 때문에 역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합법이건 불법이건 이민자에 대한 처우가 아주 좋습니다. 메디케어를 불법 이민자들에게도 다 줘야지 된다. 이런 발언, 그런 안에 대해서 지지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선 작동을 잘했죠. 연방 상원 선거하고 할 때. 그런데 전국적인 청중에게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걸 공화당이 공격을 할 것이고, 그렇지만 59살이 78살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적하면서 나이 문제는 더 이상 공격 포인트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동안 어색한 발언을 몇 가지 했었던 그런 것들은 뭐 공격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제일 어색한 발언 가운데 하나가 남부 국경으로 막 이민자들이 올 때 바이든 행정부에서 6개월 동안 국경에 아무도 안 보냈습니다. 참 곤란한 거예요. 어차피 그건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돼도 야당의 지지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포괄적인 이민개혁 안 하자고 하면서 많은 것을 양보를 했어요. 공화당이 원하는 포괄적인 이민개혁 법안보다도 더 좋게 만들어서, 그게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우리가 백악관, 하원, 상원을 다 차지해도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이 안만큼 못 가니까 이거 우리 통과시키자 했어도, 공화당에서는 미치 매코넬 이런 그 좀 어른스러운, 그 당시에 지금은 트럼프로 돌아섰습니다. 무릎 꿇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아니 좋기는 좋지만 바이든에게 그 영광을 줄 수는 없잖아. 그러면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이 높은데 하면서 버려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까지 6개월 동안 참 애매하니까 이렇게 공화당이 야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괜히 대통령이 가봤자 스타일만 꾸기고, 그러니까 스타일 구기는 게 겁나서 안 갔던 바이든 대신 트럼프가 먼저 국경에 갔죠. 나중에 카멜라 해리스를 보내서 성공할 수 없는 것 알면서 보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자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할 때 카멜라 해리스가 이렇게 답변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 왜 그렇게 늦게 갔냐, 안 갔느냐, 가서도 해결한 것 없고요. 카멜라 해리스가 저요 유럽에도 안 가본 사람인데요. 지금은 뭐 갔겠죠. 유럽에도 안 가본 사람인데요. 얼마나 이쪽에서는 멍청한 발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최초의 백인이 아닌 여성 대통령이 될 수 있잖아요. 수많은 성차별, 인종차별 받아왔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버싱이라는 것 있잖아요. 미국에서. 카멜라 해리스가 오클랜드에서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 캘리포니아가 그래도 진보적이어서 완전히 거의 100%가 백인이었던 학교에서 그렇게 차별하면 안 돼 해서 카멜라 해리스가 버스를 타고 저기 멀리 그래도 학군 좋은 데를 갈 수 있었거든요. 그 학교가 거의 100% 백인에서 그 같은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40% 흑인 학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인종차별의 공격의 대상이 됐는데 이번에도 엄청나게 공격을 받을 겁니다. 특히 이제 뭐 여자라는 것도 그렇고 흑인이라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윌리 브라운 전에 그 15년 동안이나 하원의장을 했죠. 캘리포니아주에서. 심지어 이 윌리 브라운이라는 흑인입니다. 카멜라 해리스와 30살 차이가 나서 카멜라 해리스가 29살인가 30살 때 약 1년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94년부터 95년까지니까 데이트를 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카멜라 해리스를 정치적으로 도운 것도 있습니다. 다만 샌프란시스코 검사로 선출되기 전에,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으로 선출되기 전에, 연방 상원의원으로 선출되기 전의 관계입니다. 알라메다에 말하자면 신참 검사할 때에 그 정도 사귀었고, 그런데 사귀면서 두 가지를 해준 게, 하나는 의료관계 커미셔너, 그리고 하나는 연금이 아니라 실업수당 관계였거든요. 돈을 좀 많이 받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렇게 해줬는데 이 윌리 브라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얘기 처음 나왔던 2019년도에 So what? 내가 카멜라 해리스만 도왔냐?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가 능력이 안 되는데 도왔냐?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를 위해서 내가 없던 자리를 만든 거야? 아니잖아. 나는 카멜라 해리스만 돕지 않았어. 낸시 펠로시도 도왔고 게빈 뉴섬도 도왔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남자는 뭐 50년대인가 결혼을 해서 24년 결혼 생활 하다가 1984년부터 와이프와 별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인 94년도에 해리스를 만났거든요. 해서 뭐 어쨌든 뭐 치얼업 하면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So what?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94년도 30년 전의 일이군요. 이걸 굉장히 공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일 그 황당한 공격은 여자이기 때문에 여성 차별적인 이런 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매 특허기 때문에 플레이북이잖아요. 인종에 대해서 공격한 건 버락 오바마에게 먼저 해봤었고 인종차별. 그리고 여성에 대해서는 힐러리 클린턴을 맨 앞으로 해서 완전히 뭐 쫓아다니면서 뭐 휴렛 패카드의 CEO도 본인과 무슨 예비 선거할 때 저 말상을 뭐 이렇게 성폭행 피해자, 본인의 피해자는 내가 저런 여자를 어떻게 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가. 니키 헤일리에게는 본인의 그 유엔 대사였는데 세대갈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그 언론인 그 저널리스트 그에 대해서는 또 무슨 뭐 눈에서 피가 난다고 하면서 지금 생리죽인가 뭐 이런 식으로 메건 켈리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도 이 그 카멜라 해리스는 엄청 겪어야지 될 겁니다. 윌리 브라운과의 관계 이런 것은 이미 남편이 그 방어를 하고 지금 나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공화당의 공격 이런 것과 상관없이 지금부터는 카멜라 해리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길 수 있는 4가지, 트럼프에게 질 수 있는 4가지 요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그 부분은 이미 조금씩 나왔던 것이고 이게 더 힐이라는 신문이 종합을 해놓은 것인데 좀 유용하다고 생각이 돼서요. 가끔가다 정리할 타임이 필요하잖아요. 해리스가 트럼프를 이길 이유. 첫 번째, 민주당이 뭉쳤다. 흥분했어요. 뭉친 것을 넘어서 바이든 때 내부 갈등 없어졌고 번개처럼 한번 해보자. 최초의 여성 흑인 아시아계 대통령. 돈도 많이 모아지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이 이슈가 사라진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에 유리하게 됐다는 것.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이 하도 심해서 가려져서 그렇지 요즘 말실수 엄청 많이 합니다. 낸시 펠로시와 니키 헤일리를 혼돈을 하는가 하면 바이든을 부르는 것 같은데 최근에 오바마라고 3번이나 부르지를 않나. 그리고 토론을 한 이후에 물론 많은 사람들이 85%가 바이든 안 되겠어. 재선 나가면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똑같은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도 대통령 하면 안 되겠어. 너무 늙었어. 대통령 하기에 보니까 전과 영 다른데? 라고 답변한 사람이 60%나 됩니다. 그게 바이든의 85% 때문에 가려졌던 겁니다. 해리스에겐 유리하고요. 세 번째, 트럼프도 인기 없었다. 지금도 무당파에게 인기 없지만 전에도 인기가 없었다. 미국인의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대체적으로 53%, 긍정적인 평가는 42%인데 현재 이게 더 힐의 조사인데 이것도 암살 이후입니다. 암살 이후에 조금 올라갔다고 하는데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유권자의 그 파퓰러 보트에서 2번 다졌어요. 2016년에도 2020년에도 2016년도에는 파퓰러 보트에서 힐러리 클린턴에게 300만 표 이상을 뒤졌지만 선거인단 시골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겼었던 거고요. 마지막으로 해리스가 트럼프에게 이길 4번째 이유는 민주당의 최고로 좋은 이슈에서 카멜라 해리스가 선두에 있다는 거죠. 상상하시는 대로 낙태입니다. 여자가 대권 후보일 때는 낙태 문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주죠. 논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카멜라 해리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질 4가지 이유. 첫 번째, 카멜라 해리스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카리스마가 없고요. 그냥 비호감이에요.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에요. 정치인으로서. 이건 타고나는 건데 어쩔 수 없는 이런 비극이 있다는 겁니다. 더 힐의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 56%가 카멜라 해리스를 부정적으로 보고 38%만이 호감으로 본다는 겁니다. 트럼프보다 더 나쁘네요. 같은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의 부정적인 것은 53%인데 카멜라 해리스 56. 호감 트럼프 42인데 38. 이건
지금 그렇게 열기가 많다며 그럼 열기 있는 거 거짓말이지?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유튜버 가운데서도. 아니죠. 민주당에서는 확 타올랐는데 무당파 가운데서 그다지 열기가 타오르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게 몇 번째인가요? 두 번째, 질 이유. 2020년에도 다 잊으셨겠지만 카멜라 해리스가 바이든 대통령과 겨뤄보겠다고 예비선거에 나왔습니다. 처음엔 좋았죠. 본인이 태어난 오클랜드 거기서 처음에 딱 선거 캠페인을 하는데 2만 명이나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게 끝. 그게 끝이었고 2019년도였거든요. 그게 이제 그 캠페인 할 때 1월 달이었고 그 다음에는 별로였어요.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이 나중에 부통령으로 선택이 됐지만 바이든을 그 당시에 예비선거에서 공격할 때 뭐 이런 때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걸 겪었습니다. 해서 그러나 버스를 타고 좋은 학군의 학교를 갈 수 있게 됐죠. 인종차별이 있었다는 이런 얘기를 할 땐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딱 갔거든요. 그때를 제외하고는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금방 물러났죠. 아이오와 코커스 하고 난 뒤에. 왜냐하면은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캘리포니아주가 보수에서 진보로 바뀌면서 카멜라 해리스의 직책도 바뀌고 검사에서 검찰총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보수 쪽에서 진보 쪽으로 가고 이걸 기회주의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 그럼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보죠. 유권자들과 소통을 할 때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서 호감도가 높죠. 트럼프나 오바마처럼. 그리고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내분이 좀 많답니다. 카멜라 해리스가 그런 문제 있고 세 번째로 카멜라 해리스가 트럼프에게 질 이유는 유권자들의 편견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간단히 미국인이 흑인 여성을 대통령으로 선출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흑인 여성을 대통령으로 선출할 것인가? 이 부분은 근데 여기 하나를 또 예외로 붙이긴 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그냥 백인 누구라도 아무라도인 백인 남자라면 그냥 찍겠지만 근데 상대가 트럼프야 할 땐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카멜라 해리스 혼자만 두고 본다면 흑인 여성을 대통령으로 선출할 준비가 돼 있는가? 네. 라고 하는 사람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미 인종적인 차별을 허물었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최근에 몇 년 동안은 여성이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연방 대법원이 도와서 낙태 이런 것 하니까 여성들이 막 나와서 투표도 하고 주지사에도 나오니까 투표를 여성들이 많이 하니까 막 당선시켜주고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힐러리 클린턴도 2016년도에 엄청나게 여자라는 것 때문에도 당선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막 허허하고 웃으면 호탕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카멜라 해리스가 하하하하 웃으면 그게 다 비웃음의 대상이 되잖아요. 댄스하는 것, 뭐 동작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백인 다른 정치인 남자 동료가 할 때는 그게 다 좋게 호감으로 가는 게 다 비호감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건요. 여자가 직장에서 봉급 올려달라고 하면 여자가 말이야. 아주 그냥 까칠하고 싸가지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남자가 봉급을 올려달라고 하면 당연하지. 남자가 그 정도 야망은 있어야지 되고 그리고 하는 만큼 받아야지. 또 가장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약점이 카멜라 해리스에게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민주당의 최악의 이슈도 카멜라 해리스가 끌어안고 가야지 되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민과 경제 아니겠어요? 지난 몇 개월 동안 남부 국경에서 무단으로 침입하는 그런 불법 체류자들은 줄어들긴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제 이게 큰 문제이고 국경 자르다 뭐 이렇게 별명을 붙였잖아요. 부통령이 뭐 거기에 대한 책임자도 아닙니다. 사실 국토안보부에서 하는 거겠죠. 그러나 행정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 또 인플레이션을 다루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점이고 이런 것 때문에 카멜라 해리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질 수도 있다 하는 더 힐의 분석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 이용자 홈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까지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 나라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도 오늘 미국 주요 뉴스 탑 뉴스를 보면서 레이티스트를 좀 거기에 업데이트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보면서 뉴스 흐름 보면서 다음 아이템 정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미국 그 주요 신문 일면 그 가운데서요. 뉴욕 타임즈가 이 내용을 실었네요. 다른 매체는 그 신문 안쪽으로 들어가면 정치면에 있는데 뉴욕 타임즈만 일면의 주요 신문 가운데선 실은 것은 역시 이게 뉴저지니까 뉴욕 쪽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외국을 돕고 이집트와 카타르 금품 수수를 받은 16개 부패 혐의 그리고 외국을 도운 혐의에 대해서 지난주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밥 메넨데스 연방 상원 의원이 딱 8월 20일에 사임한다. 그 날짜부터 적용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요. 2006년부터 연방 상원 의원을 지냈거든요. 그렇게 될 때는 이제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 상원 진출이 보다 이제 순조롭고 확정적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제 제가 상원의 윤리위원회에서 이걸 리뷰를 한다. 근데 이제 이 정도 리뷰까지 들어간다는 건 꼭 벌을 준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건데 그 벌에는 그 견책에는 그 직위를 박탈하는 거, 제명하는 거, 이름을 그 상원에서 빼버리는 거 여기까지 이제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고려할 때 이 정도의 회의가 열린답니다. 그러니까 주지사에게 그 사퇴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 주를 대변을 하는 연방 상원 의원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뭐 리처드 닉슨 때 공화당이 더 이상 지켜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탄핵당하느니 사퇴한 것과 마찬가지죠. 제명당하는 것보다는 사임하는 게 훨씬 영광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될 경우 뭐 은퇴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또 다 걸려 있으니까 물론 제명당해도 의사당에 출입할 수도 있고 지난번에 그 거짓말장이 그 뉴욕의 롱아일랜드의 연방 하원 의원처럼요. 조지 산토스처럼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본인은 사임하는 쪽으로 선택을 해서 뉴욕타임즈 얘기가 임기가 끝나기 전이잖아요. 임기 뭐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1월 달입니다. 임기가 끝나기 전에 사임함으로써 민주당의 아주 그 어글리한 싸움은 막게 됐다. 민주당이 스스로 이 사람을 제명해야 되는. 그리고 밥 메넨데스가 보통 중진이었어야죠. 외교관계위원장을 지낸 사람인데요. 그동안 이 메넨데스 이 케이스가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굉장히 좀 거슬렀다. 방해가 됐다. 저 정도 되면 창피해서 사임을 해야지. 아니 왜 사임을 안 하지? 심지어는요. 펜실베니아가 지역구인 초선 의원이죠. 존 페러먼. 이분은 여러분들 심장질환이 있는데도 출마해서 그 중간에 캠페인 할 때도 말을 잘 못하고 했어요. 몇 개월. 그런데도 당선된 사람이죠. 이 긴 반바지 입고 다니는 키 큰 사람. 근데 이 존 페러만 의원은 계속 이 밥 메넨데스 의원을 쫓아다녔대요. 복도에서도 쫓아다니면서 사임하시오, 사임하시오 구호를 외쳤다. 뭐 이건 이제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10월 달에 선거 공판이 있잖아요. 딱 선거 치러지기 일주일 전에 이 사람이 민주당에서는 본인을 지지하지 않으니까 무소속으로 이제 출마하겠다. 나는 결백하다. 항소는 할 거예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그러나 선거 공판은 선거가 치러지기 일주일 전에 하니까 당연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52년인가요? 52년 동안 뭐 공화당 그런 중요한 정치인을 낸 적이 없답니다. 근데 이제 앤디 김 하원 의원은 사실은 하원 이 의석 자체에서는 공화당도 많은 이런 곳에서 당선된 민주당 의원이잖아요. 그리고 연방 상원의원은 그 지역만 대표하는 게 아니라 뉴저지를 전체를 대표하는 거고 해서 선거가 치러지기 일주일 전에 되고 워낙에 민주당의 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앤디 김 의원에게는 뭐 거의 지금은 더더 따놓은 당상 연방 상원 의원 최초의 한인 연방 상원 의원 탄생이 이제 뭐 100일 정도 남은 겁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요. 더군다나 이제 앤디 김은 선거 과정에서 많은 것을 보여줬어요. 너무너무 인기 있고 힘이 막강하고 임기도 남은 그 주지사의 와이프가 나갔는데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태미 머피라는 그런 그 주지사 와이프 옆으로 민주당이 쫙 줄을 섰는데도 굴하지 않고
캠페인을 해서 된 사람이니까 강함을 좀 보여줬어요. 앤디 김은.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오늘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뭐 당연히 선거에 관한 것들을 많이 보도를 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은요. 이 카멜라 해리스의 선거에 대해서 민주당의 열기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특히 카멜라 해리스가 내가 검사고 검찰총장 출신이고 뭐 법무장관인 거예요. 당신은 범죄자야. 범죄도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뭐 소송만 하더라도 4,000건이 걸렸던 사람이니까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지만 이 또 하나는 월스트리트저널이 포커스를 둔 것은 트럼프를 혼돈의 에이전트다. 에이전트 오브 케오스. 그러니까 혼돈의 대리인이다. 뭐든지 막 뒤섞어서 혼돈을 만들고 사람 정신 쏙 빼놓고 하는 일은 없고 분열만 시키고 이렇게 이제 해리스가 얘기한 것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뭐 다른 매체도 전부 일면에 이 카멜라 해리스 지금은 이제 공화당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하나도 빈 못 보고 전부 해리스 쪽으로 포커스 다 돌아갔고요. 웬만하면은 트럼프 얼굴도 안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얼굴도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신문에 전부 해리스 후보는 나오고요. 그리고는 오늘은 이 이슈로 연방 수사국장이 청문회에 나와서 얘기를 하던데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이요. 그 사건으로 비밀 경호국장이 사임한다 어제 발표한 것을 전해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 킴벌리 치틀 경호국장이 사임하는 이것은 너무나 미국 역사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매체가 다 아무튼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보도가 있다면 오히려 워싱턴 포스트가요. 수단의 전쟁이 지금 너무 파괴적이고 아주 절박하고 이런 내용을 전하는데 오늘의 미국에서는 여기까지는 커버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수단이 그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미국 내부에서 전에는 남미에서 또 뭐 유럽의 동맹국 그러다가 오바마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인도 이쪽 그 아시아가 어떤 그 축이라고 하면서 하고 뭐 트럼프 때 바이든으로 오면서부터는 특히 아시아에서 중국과 딱 그 대척점을 세우면서 여러 가지로 중국이 지금 다 힘을 뻗치고 있는 지역 이런 뭐 아프리카를 포함을 해서요. 전부 지금 미국이 봐야지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한 국가에서 수단이라는 나라에서 너무나 참혹한 전쟁이 일어난다 하면은 그런 것들을 미국 신문의 일면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일면 또 하나의 일면에 나온 그 뉴스는 벤자민 네탄야후의 미국 의회 방문, 의회 합동 연설이거든요. 그건 이제 맨 뒷부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스턴 글로브도 마찬가지. 트럼프 전 대통령 얼굴 나왔네요. 그런데 다만 이것도 해리스의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과 왜 당시에 그 토론을 하면서 그 뒤를 막 거구잖아요. 힐러리 클린턴에 비해서 남자로서도 거군데 트럼프 전 대통령 이렇게 막 이상한 표정 짓고 어두운 표정 짓고 그림자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진을 놓은 겁니다. 그렇게 레이시스트, 섹시스트 이런 식으로 해리스를 트럼프 쪽에서 공격할 것이다 하는 뜻에서 이제 보스턴 글로브의 트럼프 얼굴과 힐러리 클린턴 두 손 모으고 이렇게 서 있는 그 이제 뭐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잠깐 몇 분 동안에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좀 익숙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부통령 후보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몇 명을 이제 포커스를 두는데 이건 뉴욕타임스가 강조를 한 점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부통령 후보가 무슨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안배는 하죠. 바이든이 해리스를 선택을 했을 때 여자라는 거, 흑인이라는 것을 유용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큰 영향, 그리고 부통령이 된다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죠. 올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통령 후보 때문에 대선이 결정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60년 동안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단 한 주에서라도 부통령 후보 때문에 이 선거가 이겼네 한 주가 없습니다. 60년 동안. 그렇지만 그 이후부터 말씀드리면 이 민주주의인 나라 그리고 이게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다른 당은 볼 필요도 없으니까요. 나뉘어진 이런 나라의 선거 그 구조는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그 전국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선거가 결정되기 때문에 부통령이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전국적인 이슈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만 언론도 영향이 있어요. 언론도 이게
아무리 로컬에서 우리 로컬 정치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해도요. 미디어 환경 자체가 전부 전국화돼 있기 때문에 로컬 뉴스가 영향 없습니다. CNN, 팍스 이런 거 다 전국 네트워크를 보지 로컬 보기는 보지만 로컬 뉴스 보고 끝나고 전국화된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서의 정당의 영향력도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부통령 후보도 관심을 대통령보다는 적게 받는데 그런데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선택은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선택도 나이 어리고 그리고는 그 격전지 시골 지역을 포커스를 뒀기 때문에 이런 오하이오주의 J.D. 벤스라는 사람을 선택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해리스도 이번에 중요한데 해리스는요. 통치 파트너를 선택하는 겁니다. 해리스가 누구는 극진보라고 하고 극진보에선 저 사람은 그냥 중도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 쪽으로 지금 공화당에서 계속 해리스를 몰고 가니까 그렇지 않다 하는 온건하다 하는 쪽으로 통치 파트너를 선택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잠재적인 미래의 대통령 후보를 선택을 해야지 되는 거고요. 이건 뭐 4년 전에 바이든이 후보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카멜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될 수 있어 없어? 하고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선택을 한 겁니다. 며칠 전에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카멜라 해리스보다 조금 진보적인 데서는 진보 색깔은 떨어내버리면서도 스윙 스테이트면 좋겠다 해서 보여지는 후보가 굉장히 유혹적이죠. 템테이션입니다. 스윙 스테이트. 작은 지지율이라도 이건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조시 샤피로입니다. 펜실베니아 주지사. 이 사람은 연설을 너무 잘해서 압도적인 연설입니다. 그리고 중도 좌파 성향이거든요. 민주당도 놀랄 정도로. 공화당도 이 사람 좋아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낙태 권리는 강조합니다. 민주당이죠. 그런데 공화당이 좋아하는 5일 시주 지지하고 학교 바우처 뭐 원하는 데 갈 때 지원할 때 이것도 공화당 것을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2년 전에 트럼프가 강력하게 밀었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당선이 됐죠. 해리스가 너무 진보적이다 하는 것을 색깔을 조금 눌러줄 수 있고 그러나 약점도 있어요. 주의시고 주의시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우파 정부도 비난하고 반유대주의도 또 비난합니다. 동시에 이렇게 비난하는 애매모호한 게 있습니다. 또 하나 스윙 스테이트는 애리조나주의 마크 켈리 상원 의원입니다. 바로 조시 샤피로 이 그 펜실베니아 주지사만큼 굉장히 연설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렇지만 해군 출신이고 나사의 우주인 출신이고 국경주잖아요. 애리조나. 바이든의 이민 정책, 해리스의 이민 정책을 비난받는 이때에 더군다나 총 맞아서 2011년이었네요. 가브리엘 기퍼스 연방 하원 의원 그 와이프, 지금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 와이프의 남편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그를 선택해서 이기면 대신에 또 딜레마가 있어요. 2026년도 상원에서 민주당이 의석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 그게 있고 또 하나 스윙 스테이트에서는 그레첸 피트머 미시건 주지사가 있는데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여성이라서도 그렇지만 본인 자신이 안 하겠답니다. 안 될 걸 알고 안 하는 걸 거예요. 그리고 레드 스테이트 주지사들도 중요하죠. 해서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이 사람은 근데 나이가 좀 많아요. 67세. 노스캐롤라이나를 보라색 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5년 동안이나 대통령이나 상원의원에서 민주당이 당선된 적이 없는 곳에서 로이 쿠퍼는 연속으로 주지사 승리를 했죠.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입니다. 카멜라 해리스의 진보적이 하는 것을 누를 수가 있죠. 올해 두 사람이 잘 알아서 검찰총장 시절부터 그래서 좋고 편안해하고 진 적이 없습니다. 로이 쿠퍼는 선거에서. 근데 본인이 관심이 없대요. 그러면 켄터키라는 레드 스테이트의 46살 앤디 비시어 주지사는 이 사람은요. 4년 전에 트럼프가 26% 차이로 이긴 곳에서 승리를 한 사람이거든요. 2번 주지사였고 재능이 있고요. 아주 그 컴패션도 있고요. 공화당도 좋아해요. 민주당 젊은 46살인데 검찰총장 했고 교회 집사입니다. 크리스천 교회 제자회에. 그리고 아버지가 이 주에서 2007년부터 15년까지 주지사를 지냈고 코비드 때 너무 관리를 잘했고 그리고 민주당에도 쓴소리를 합니다. 이게 미국 정치가 지금 너무 화가 났는데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
미국의 블루 스테이트 그런 워킹 클래스 교육도 많이 못 받고 블루 칼러 일하는 사람들이 공화당을 지지하는 것을 이거 참 멍청해라고 말하는 민주당을 비난합니다. 멍청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아니 공화당에서 본인들이 받고 있는 헬스케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복지 혜택 삭감을 다 주장하는데 왜 공화당을 지지하냐? 멍청해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 이군도 있지만 어제 말씀을 드렸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 정책을 조금 브리프하게나마 말씀을 드릴 시점인 것 같아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일론 머스크 공화당의 지지자 특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이 있으니까 그날 딱 지지했잖아요. 몇 개월 전에는 나는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돈도 안 주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 했다가 이제 쫙 그 바람을 탄 겁니다. 실제로는 또 그 공화당 전당대회 그 세 번째 날 부통령 후보가 발표될 때 그때 지지한다라고도 얘기들 하고 있는데 돈은 결국 요즘 분위기 봐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어제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말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 공화당의 슈퍼팩, 아메리카 팩이라는데 돈을 기부하기는 하지만 뭐 한 달에 4,500만 달러씩이었죠. 그렇게는 안 한다라는 그런 이제 그 말은 했습니다.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은 일론 머스크가 돈을 낸다고 한다, 안 낸다고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흐름이 이렇게 가네. 돈 가는 곳에 마음 가고 마음 가는 곳에 돈 가고 바이든 대통령도 돈이 덜 들어와서 지지율도 떨어지면서 사퇴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는 아직도 100일이나 남았다 말씀드리면서 카멜라 해리스 그 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확실한 내용들이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의 그 바탕을 뭐 여러분과 제가 같이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바이든의 회풀과 부담 둘 다 나르고 있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비난은 피하면서 대통령의 그 사회복지 혜택 같은 것은 계속 연장해 나간다. 이걸 이제 지금 해리스는 해야지 된다고 보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잘한 것 아직 결실 보지 못했지만 무슨 뭐 반도체 산업에 지원을 하고 그로 인해서 지원금을 받으면서 한국의 삼성, LG 이런 데도 많이 뭐 투자를 하잖아요. SK 등등에서 대학 학자금 빚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에 대해서 바이노믹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도 참 거기에 대해서 별로 효과를 누리지 못했어요.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잘 못해서 바이노믹스가. 그런데 해리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이든은 build back better, 더 나은 재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해리스는 번영을 할 자유, freedom, 그러니까 번영을 할 자유라는 우아한 그 문구를 쓰기는 썼거든요. freedom to thrive 이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바이노믹스를 바꾸는 게 아니라 변형시키는 게 아니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일단 투자는 했어요. 예를 들어 반도체 이런 등등에. 그리고 나머지는 구현 단계고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민주당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거의 완성되지 않은 채로 남겨진 사회적인 아젠다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킨더가든을 위한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한다던가 홈케어 워커 아프신 분들 도와드리는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가족들의 유급 휴가 같은 거 이게 공화당의 아젠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사퇴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노조 두 군데가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했는데 최초의 노조는 교사협회입니다. 두 번째는 뭐 교육에 투자한다고 하니까 서비스 직원 인터내셔널 유니온 서비스 간호사를 대표하는 그 노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크레딧 점수에 의료 그 빚 이건 이제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이런 것들도 해리스가 지금 해고가 아니라 해리스라 해고래요. 하고 싶어하는 그런 그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집중. 해리스 후보 내지 부통령은 친자본주의적이기는 한데 그러면서도 친소비자적인 이 혼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시 본인의 과거 검찰총장이었을 때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는 규제를 해야지 소비자를 아주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주체로부터 보호를 한다. 이건 이제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반대되는 거죠.
정부의 영향력을 자꾸 줄이려고 하고, 카멜라 해리스는 그 전에 뭐 검찰총장으로 있고 할 때 대형 은행과 막 싸우고, 그리고 모기지를 부적절하게 막 대형 은행이 본인들 이득만 잔뜩 챙기고 어떤 그 융자받은 사람 피해를 줬을 때 주민들을 위해서 180억 달러 합의금을 확보한 사람입니다. 이런 인들. 그러니까 경제 좌판에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모든 국민을 위한 그런 뭐 불법 체류자든 누구든 다 포함해서 헬스케어 for all. 이건 이제 버니 샌더스가 가장 강하게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으로.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은 사실 부통령이 별로 한 건 없지만 중도 쪽으로 조금 기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해리스의 자문단을 보면 아는데 경제 정책에 대한 주요 자문단이 무슨 뭐 마이크 파일이라든가 온건파예요. 이런 사람들로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세금 입장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오히려 좀 강하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2017년도에 막 부자들 세금 엄청나게 깎아준 거 이거 다 없애야지 된다고 하거든요. 바이든은 그거 뭐 법인세는 조금 늘리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해리스의 입장이고요. 그러나 경제에 대해서 바이든이 인플레이션 등등의 기록을 부인을 할 수가 없고, 아무튼 별 소용이 없었어요. 잘했다 얘기를 해도. 그런데 이게 사람이 바뀌어서 똑같은 현상을 해리스가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잘했고 나는 이렇게 더 잘할 겁니다를 설득시킬 수 있을지, 이건 순전히 해리스 부통령의 몫입니다. 네, 지금 의사당이요.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보통 오늘처럼 11시거든요. 벤자민 네탄야후가 상하 합동 연설을 하는데 이스라엘 입장을 강조를 하겠죠. 전쟁에서. 이럴 때는 상원 의장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되겠죠. 주재를 하는데, 오늘 제가 원래 선약이 있어서요 하고 인디아나주로 가버렸습니다. maybe 원래 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공화당에서는 비난도 있고, 카멜라 해리스는 바이든 대통령과는 나이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이스라엘에 대한 애정도 다릅니다. 또 사우스 에이시아 그 계통인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지도 하면서 가자 지구의 이러한 것을 아주 비인도적인 전쟁이라고 비난도 많이 했거든요.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벤자민 네탄야후와 만나겠지만, 그리고 토요일에는 네탄야후가, 아니 토요일인가요? 금요일이네요. 트럼프도 만난다고 하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달라지면 많은 것이 달라진다. 강희신이었습니다.